저녁 6시입니다.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냄비 소리가 들렸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밥 냄새가 나고 누군가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가정들이 몇 층 위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불빛들 뒤에 모두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식탁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밥을 떠서 밥상을 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하려고요. 밥을 해야 하니까요. 밥을 하지 않으면 저녁 식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식탁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완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밥을 하고 밥을 담고 반찬을 펴놓지만 그 모든 것을 위해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앉을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엽니다. 흰쌀밥이 하얀 연기를 피웁니다. 밥 냄새입니다. 예전과 같은 밥 냄새입니다. 쌀의 구수한 냄새, 밥이 익으면서 나는 온기의 냄새. 벽에 배어있는 밥 냄새도 함께 떠오릅니다. 50년을 같은 방식으로 밥을 해온 부엌. 이 부엌의 벽, 이 부엌의 천장, 이 부엌의 공기까지도 모두 밥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함께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밥이 다 됐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는 항상 내가 밥을 하는 동안 부엌문 너머에서 기다렸습니다. 밥 냄새가 나면 아내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밥 냄새가 난다. 밥이 다 됐구나. 라고요. 우리는 50년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날씨가 맑은 날도, 비 쏘는 날도, 눈 오는 날도. 365일 매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일상이었습니다. 신혼 때 받은 식탁입니다. 원탁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시작하고 모두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원탁. 우리는 그 식탁을 몇 번이나 옮겼습니다. 전셋집에서 전셋집으로, 월세에서 월세로, 그리고 이 아파트로.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 식탁을 가져갔습니다. 말이 많은 날도 있었고 침묵만 흐르는 날도 있었지만 그곳은 언제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그 식탁이 끝났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침묵은 너무 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식탁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것만은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계속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팝솥을 보고 냄비를 보고 내가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남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밥을 끝냅니다. 그 혼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알겠습니다. 한 글자씩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혼자, 홀로, 하나. 그것이 오늘 저녁 이 밥상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그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가슴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하지만 나는 않습니다. 밥을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식탁에서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을 배웁니다. 밥을 담습니다. 그릇은 여전히 2개입니다. 손이 자동으로 2그릇을 꺼냅니다. 언제나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아내 것. 5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의 근육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개를 꺼내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하나를 놓을 곳이 없습니다. 테이블을 봅니다. 큰 테이블입니다. 우리 둘이 앉기에는 크기가 중간 정도의 원탁입니다. 아내는 항상 창문 쪽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햇빛을 좋아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야 밥이 더 맛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밥의 맛이 햇빛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난 정말 어렸어요. 밥 한 그릇이 아무도 준비해주지 않으면 사 먹어야 했어요. 밥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처음 밥을 마주했을 때, 난 밥이 그냥 밥인 줄 알았어요. 흰 쌀밥이 어디서 나든 다 같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가 해줬는지에 따라 밥이 달라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자리에 그릇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릇에 담을 밥이 없습니다. 그릇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립니다. 밥을 담은 손이 떨립니다. 왜 이렇게 손이 떨릴까요? 밥그릇을 들었을 뿐인데 이것은 밥그릇이 아니라 아내가 앉던 자리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결국 다른 그릇은 다시 싱크대에 놓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그 그릇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 앉습니다. 언제나의 내 자리입니다. 부엌 쪽을 향한 자리입니다. 팝솥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앞에는 아내가 앉던 빈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봅니다. 의자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는 척갈색입니다. 나무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내가 앉은 자국이 있습니다. 등받이 아래쪽이 살짝 닳아 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앉은 자국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며 아내가 등을 대고 앉던 자국입니다. 그 자국을 보면 아내가 정말로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아내는 더 이상 여기 앉지 않을 거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 의자는 이제 기념비입니다. 아내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난 그때 밥을 먹을 때마다 신기했어요. 매일 같은 밥인데 매일 처음 먹는 밥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는 그때 밥이 어디서 나는지도 몰랐어요. 밥솥 안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았어요. 누가 쌀을 씻고, 누가 물을 재고, 누가 밥솥 단추를 눌렀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밥을 달라고 하던 나였어요. 수저를 듭니다. 스테인리스 수저입니다. 차갑습니다. 손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집니다. 금속에 차가운 밥을 떠야 할 도구의 무게. 맞은편 의자 위에 수저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수저만 들었습니다. 한 개의 수저. 혼자의 수저. 이 수저가 밥을 뜰 때 옆에서 다른 수저가 국을 떨어야 합니다. 그 음향적인 리듬이 우리의 저녁이었습니다. 수저질 하나, 수저질 하나. 그 리듬이 끝났습니다. 난 그때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그 시간이 아무 할 말도 없이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시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 밥이 빨리 끝나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밥이 느려져요. 밥 한 숟가락이 더 오래 가요. 그 시간을 늘리고 싶었어요. 밥을 한 입 넣습니다. 평소와 같은 흰 쌀밥입니다. 소금기 없는 그냥 밥입니다. 밥 냄새, 밥맛, 밥의 온기. 모든 게 예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씹는 느낌이 다릅니다. 밥이 모래처럼 묵직합니다. 혼자 씹는 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습니다. 입안에서 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밥이 더 빨리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웃음을 흘렸을 때, 아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내 입안의 밥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면 나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나는 그 작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압니다. 그 음성이, 그 웃음이, 그 숟가락질이, 밥을 먹고 있는 옆 사람의 존재감만으로도 우리는 식탁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감각.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우리 함께 있어. 라고. 그때 난 정말 몰랐어요. 그냥 밥을 먹는 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도 밥을 먹을 거고 모레도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누군가와 밥을 먹을 거라고. 영원히 그럴 줄 알았어요. 밥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요.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냥 밥이 밥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엔 밥을 먹는 게 특별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는 국을 먹을 때 국물을 마십니다. 수저 끝에 국물을 살짝 얹어서 마십니다. 그 작은 행동을 수천 번 봤습니다. 좋다. 라는 표정으로 국물을 마시는 아내. 국물을 마실 때면 아내의 얼굴이 조금 밝아집니다. 마치 그 국물 안에 세상의 모든 맛이 들어있다는 것처럼. 그 모습이 이제는 그립습니다. 아주 많이. 밤에 깨어나 생각나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그때 난 배고픔을 모르는 나이였어요. 밥을 먹는 게 의무처럼 느껴진 적도 많았어요. 엄마가 밥을 해놓으면 먹었고 밥이 없으면 밥을 달라고 했어요. 밥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배가 차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도, 반찬도 그냥 먹는 거였어요. 매번 같은 반찬이 나오면 실증났어요. 또 이 반찬, 이러곤 했어요.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지금이야 알겠어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내가 정말 미워요. 밥을 먹은 뒤 아내는 항상 밥그릇에 물을 붓습니다. 밥그릇에 작은 물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우리 집의 저녁을 끝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씻는 소리. 그것이 식사의 마침표였습니다. 나는 밥을 다 먹고 아내가 물을 붓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저녁이 끝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가 끝난 뒤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혹은 음악이 끝난 뒤 박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 물 붓는 소리가 없으면 우리의 저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난 그때 밥을 먹은 후에 뭐 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던데 나는 밥을 먹고 나가곤 했어요.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어요. 밥을 먹은 후에 남겨진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릇을 씻어야 한다는 것도, 밥을 치워야 한다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밥을 먹고 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밥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지금이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그 소리도 없습니다. 내가 밥을 다 먹으면 내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릇을 씻습니다. 시작도 끝도 모두 혼자입니다. 물 부을 사람도 없고 물 붓는 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내 밥만 남습니다. 내 그릇만 남습니다. 내 물 붓는 소리만 남습니다. 혼자의 소리, 외로움의 소리. 그것이 우리 집의 새로운 저녁입니다. 함께했던 식탁에서 나는 작은 것들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내일이 오면 나는 또 밥을 해야 합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365일 매일 밥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밥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먹어야 하니까요. 혼자라도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 몸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밥을 하지 않으면 나도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닐까. 식탁 없이는 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그 시간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식탁에, 그 의자에. 마치 내가 그 식탁과 함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식탁이 없으면 나도 사람이 아닐 것처럼요. 그때 난 밥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빵을 사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밥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밥이 단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밥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배를 채워주는 것이 밥인 줄 알았어요. 내 밥을 준비해주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숨을 쉬듯이 밥을 먹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쉽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해놓고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행동이 죄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만 없는데 내가 밥을 먹는다는 게, 내가 밥을 먹으면 아내는 더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내의 죽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나흘 닷새 날, 일주일. 밥은 식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난 엄마가 준 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 손으로 밥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밥을 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밥을 해놓으면 그냥 먹었어요. 엄마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밥을 챙겨 먹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하루 세 끼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밥이 밥이었어요. 내가 정말 철없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었나요? 의사였나요? 누가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밥과 함께 눈물도 흘렸습니다. 밥을 씹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은 밥과 함께 목 아래로 흘렀습니다. 밥과 눈물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나는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느리게 하지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눈물도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밥이 모래처럼 느껴집니다. 야, 내가 그때 밥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엄마를 도와서 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밥을 해주실 때 감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버지처럼 혼자 밥을 하고 계신 엄마를 봤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의 나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그때의 나는 밥을 준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몰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아내도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까? 나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본다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밥을 제대로 먹어. 건강해야지. 라고 말할까요? 아내는 항상 내 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더 천천히 먹어. 음식이 소화도 잘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 식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밥 한 숟가락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그것이 아내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나는 아직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서면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앉아 있습니다. 내 앞에 빈 의자를 바라보며 식탁의 반대편을 봅니다. 빈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입니다. 목재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에는 이제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아내의 옷깃 냄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내의 머릿기름, 아내가 쓰던 샴푸의 냄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냄새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의자를 치우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치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치워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또 다시 초대할까요? 내가 또 누군가와 식탁을 마주할까요? 그때 난 엄마가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탁에 엄마가 없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도 당연하게 엄마가 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밥을 못 먹을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밥을 받아 먹는 것만 알았어요.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내가 언제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너무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결국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의 통증과 마음의 통증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오래 걸렸나요? 아니면 밥을 먹은 뒤로 오래 앉아만 있었나요? 때로는 밥을 먹는 것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오래 씹고 한참을 삼키지 못합니다. 밥그릇을 들어 올립니다. 남은 밥이 조금 있습니다. 완전히 비지 않은 밥. 나는 남은 밥을 보면 아내를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은 밥을 싫어했습니다. 밥을 남기지 마. 밥은 귀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난 밥을 많이 남기곤 했어요. 밥을 다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엄마는 그럼 나를 꾸짖으셨어요. 밥 남기지 마라.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요. 하지만 난 그 말을 그냥 훈계로만 들었어요. 밥이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 아버지처럼 혼자 밥을 먹으면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 끼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밥을 준비해준 손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국그릇도 들어 올립니다. 국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맑은 국물. 그 국물을 마시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평소처럼 아내의 그릇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그릇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아내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그 그릇을 들 수 없다는 것이, 아내가 떠났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들어 올릴 것이 없으니까요. 나는 싱크대로 갑니다. 밤하늘이 창문에 비쳐 들어옵니다. 검은 창밖 아파트 불빛들이 멀리 반짝입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마치고 누군가는 저녁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집들에서는 여럿이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과 동생이, 남편과 아내가. 하지만 내 집에서는 나 혼자입니다. 싱크대에 물이 그릇을 씻습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그릇의 기름기가 물에 녹아갑니다. 평소처럼 나는 한 개의 그릇만 씻습니다. 한 개의 밥그릇, 한 개의 국그릇, 그뿐입니다. 그때 난 설거지도 엄마에게만 물려줬어요. 밥을 먹은 후에 엄마, 설거지 좀 해줄래?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그런 나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설거지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아침부터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반복이 매일 반복되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나에게 밥을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마운 딸이었는지, 아니, 얼마나 미안한 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나는 혼자 그릇을 씻습니다. 따뜻한 물이 흐릅니다. 비누 냄새가 납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입니다. 밤 1시 30분쯤. 해가 진 지 오래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뭔가는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밤이 올 때마다 저녁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내가 아내를 잃었다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밥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면 밥을 합니다. 밥이 준비되면 밥상을 차립니다. 숨을 쉬듯이 밥을 해야 합니다. 이 일상이 없으면 내 하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의미를 잃습니다. 이 일상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밥을 하지 않으면 나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마치 밥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밥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계속합니다. 매일 밥을 하고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 난 정말 우리 엄마가 하는 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 밥을 챙기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도 밥을 하고 그 와중에도 내가 밥을 잘 먹도록, 내가 편하게 먹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금이야 아버지가 혼자 밥을 하면서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혼자 먹는 밥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넘기기 위해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키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밥이 마치 날카로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목 아래로 내려갈 때 마치 무언가 깨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통증도 슬픔도 외로움도. 시간이 그것들을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지금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아직도 그 의자는 빈 채로 있지만 나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밥이 목에 걸려버립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나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식탁 위에서, 그 밥 한 숟가락으로. 그것이 내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아내를 추모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외로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주 울곤 합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나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내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매일 밥을 할 때마다 나는 아내를 기억합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아침을, 모든 점심을, 모든 저녁을.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는 아내와 함께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를 기억하신다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난다면 좋겠어요. 내가 엄마에게 해준 게 부족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잘 먹으면서 엄마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 같은 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 표현일 테니까요. 식탁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일상입니다. 50년을 그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중간이었고, 우리의 일부였습니다. 이제는 내 혼자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그 식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밥을 먹는 것이, 아내를 기억하는 것이 모두가 사랑입니다.
내일도 나는 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밥상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내를 기억하며 그 식탁에 남아있는 한, 그 밥이 있는 한 나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상실이면서도 동시에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남겨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일상입니다. 그것이 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남겨진 식탁은 슬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억입니다. 함께했던 모든 저녁의 기억입니다. 50년을 그곳에서 보낸 그 모든 시간의 기억입니다. 밥을 먹으며 함께한 모든 순간들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나는 계속 밥을 합니다. 계속 밥을 먹습니다. 사라진 자리를 기억하는 방식.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자리에 앉기도 밥을 차리기도 밥을 먹기도 모두가 사랑입니다. 남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기억을 여는 사람들. 우리 채널에서는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사라진 자리에서 찾아낸 사랑,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당신도 혹시 빈 의자를 보고 있나요? 팝상 위에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나요?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식탁에서 비록 혼자이지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기억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조용히 함께 말이에요.